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올해 68입니다. 40년을 회사에 다녔고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손녀 유진이가 오는 날입니다. 손녀가 오는 날이면 저는 더 신경을 씁니다. 새로 산 티셔츠를 입고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살짝 뿌립니다. 아이가 저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유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를 봐달라는 부탁.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녀와 함께 하루를 보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유진이는 고개만 까딱하고 엄마 뒤로 숨네요. 며느리 수지는 항상 바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계를 보고 핸드백을 다시 메고 신발을 고쳐 신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급하게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요. 저녁 때 데리러 올게요. 그래, 걱정 마. 천천히 다녀와. 며느리는 5분도 안 돼서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엔 어색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와 유진이 둘만 남았습니다. 유진이는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와 뭐라고 놀아야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유진아,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까? 그림책 볼까? 유진이는 대답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유진이 옆에 앉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고 아이를 무릎에 안으려 했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몸을 빼며 코를 막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요. 싫어요. 냄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벗어나며 코를 막았습니다. 마치 역겨운 것을 대하듯. 그리고 거실 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유진이는 거실 반대편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냄새. 나나? 막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로 온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 눈에 저는 냄새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옷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세제 향이 났습니다. 손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비누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말한 냄새는 그런 냄새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낯선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할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기고 싶은 사람이고 냄새가 좋은 사람이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이 집의 지갑이지
소유자가 아니구나.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57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셔서 공사판을 전전하셨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겨울이면 방에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불 한 장을 삼남매가 나눠 덮고 잤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수업료를 못 내서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교실 앞에 서서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의 창피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 이런 고생 시키지 않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돈 때문에 주눅 들지 않게 하겠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쉬는 날은 1년의 설날, 추석 이틀뿐.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만이 남자의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0의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창피당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다짐.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유진이가 혼자 노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는지를. 3년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집 좀 사려고 하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3억? 제 퇴직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예금을 찾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정확히 3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통장을 건넬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돈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2년 전 유진이 돌잔치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돌잔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1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1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첫 생일인데 그 돈으로 호텔 연회장을 빌렸더군요. 뷔페도 하고 사진작가도 부르고 답례품도 준비하고 저는 그 잔치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100여 장 중에 제가 나온 사진은 단 한 장. 그것도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 생일,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낮에 일이 있어 못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때쯤엔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초를 하나 꽂고 혼자 불을 껐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다음에 식사 대접할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줬는지. 저는 평생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출력해서 정리했습니다. 그게 성실한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준 5천만 원, 신혼집 살 때 보탠 3억, 차 살 때 준 4천만 원, 유진이 돌잔치 비용 1천만 원, 매달 주는 육아비 50만 원씩 2년 1,200만 원,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 1년에 200만 원씩 3년 600만 원, 유진이 어린이집 비월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총액이 나왔습니다. 5억 3천만 원. 제 퇴직금 6억 중 5억 3천만 원.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대부분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니, 준 게 아닙니다. 아들이 가져간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아들 가족이 저를 찾아온 날을 세어봤습니다. 설날 한 번, 추석 한 번, 유진이 생일 한 번, 어린이집비 가져다 달라고 온 날 2번, 총 5번, 1년에 5번, 300일 넘게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5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모두 돈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어머, 유진이 왔어요? 유진이가 낮잠에서 깬 후 할머니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유진이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아까 저한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주저없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유진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는 좋은 냄새나.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냄새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왜 유진이는 할머니만 좋아할까? 왜 할머니 냄새는 좋고 할아버지 냄새는 싫을까? 아내는 유진이와 놀아줍니다. 소꿉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러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이와 제대로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나면 장난감만 사주고 용돈만 주고 어색하게 머리만 쓰다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진이를 며느리가 데리러 간 후 침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오늘 유진이가 그러더라고. 내가 냄새난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그리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하지만 들어야만 했던 말을. 당신 유진이랑 몇 번이나 놀아봤어요? 제대로 안아본 적이나 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만 주잖아요.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정작 아이랑 눈 마주치고 놀아준 적은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바빠서 은퇴한 지가 5년이 됐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은 아이랑 뭐라고 놀아야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 주는 게 편한 거잖아요. 진우 키울 때도 그랬고 유진이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돈 주는 것으로. 당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어렸을 때도 집에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어떻게 아이랑 놀아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은퇴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살았구나. 아버지도 집에 안 계셨습니다. 맨날 일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 집에 안 오시는지, 왜 저랑 놀아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에게 똑같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녀에게도 똑같은 할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이제라도 변해야죠. 돈 주는 할아버지 말고 진짜 할아버지가 돼야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신이 찾아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처럼 계속 돈만 주면 당신은 평생 지갑으로만 남을 거예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 아버지로 산 시간에 대해, 할아버지로 지낸 날들에 대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착각하고 살았구나. 돈을 주는 게 사랑을 주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물질을 주는 게 마음을 주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그저 돈을 버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진우의 돌사진. 저는 그날 야근을 했습니다. 사진 속엔 아내와 진우만 있습니다. 진우의 입학식 사진. 저는 그날 출장을 갔습니다. 사진 속엔 진우 혼자입니다. 진우의 졸업사진. 그날은 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진우는 저를 보며 웃지 않습니다. 의무처럼 억지로 서 있을 뿐입니다. 유진이의 100일 사진, 돌사진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돈으로만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손녀가 저를 낯설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손녀와 낯선 사람으로 지냈다는 것을, 제가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갑이 된 건 누군가 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제 얼굴. 주름이 많아졌고 머리도 많이 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변화 계획이라고. 돈 먼저 주지 않기. 유진이와 시간 보내기. 진우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2주가 지났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6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손이 저절로 서랍으로 갔습니다. 40년 습관이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하면 주는 것. 하지만 멈췄습니다. 진우야, 이번엔 아빠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네, 왜요? 건강 안 좋으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주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갔습니다. 빈손으로. 며느리 수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오신다고 연락 좀 주시죠. 유진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유진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할아버지랑 놀이터 갈래? 싫어요. TV 볼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네 태워줄게. 응? 엄마가 더 잘 태워줘요. 할아버지는 그네 태워주는 것도 못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그네에 태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놀이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오는 낯선 어른이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랑 못 놀아줘서.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살 아이에게 거절당한 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말이 맞아서 슬펐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른 할아버지들을 지켜봤습니다. 저기 할아버지는 손녀 무릎에 그림책을 펼쳐놓고 재미있는 목소리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기 다른 할아버지는 손주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단순한 놀이였지만 둘 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손주를 그네에 태우고 조심조심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이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 할아버지들도 처음엔 서툴렀을 겁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공원을 나와 서점으로 갔습니다. 아동 양육 서적 코너 68배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손주 육아의 기술, 할아버지의 놀이 교실, 다시 시작하는 육아, 서너 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유튜브도 봤습니다. 아이와 눈높이 맞추는 법,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 아이와 함께 노는 법, 모두 저에게는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서툴게 종이약 접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웃으며 훗, 귀엽네요. 웃지 마. 진지하게 배우는 중이야. 알아요. 응원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응원해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진우를 불러냈습니다. 마주 앉은 저와 아들 진우는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 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줄 몰랐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맨날 회사에만 있었지. 너랑 놀아준 기억이 없어. 그냥 돈만 줬어. 그게 아빠 역할인 줄 알았어. 그리고 지금 나는 유진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왜 집에 안 오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터도 가고 축구도 하는데 저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가 났었어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저희를 먹여 살리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돈만 받으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아버지한테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 됐네. 부자가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 손을 잡아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과 아직 젊은 아들의 손. 하지만 온기는 같았습니다.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주말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유진이 데리고 놀이터 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갔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저를 멀리했습니다. 엄마 아빠 손만 잡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요. 유진아, 할아버지랑 그네 탈까? 손녀 유진이가 망설이며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유진이한테 할아버지랑 타봐. 할아버지가 잘 태워주실 거야.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그네에 태웠습니다. 작은 몸, 떨리는 손으로 쇠사슬을 잡는 모습,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배웠던 대로 하나, 둘, 셋. 그네가 움직였습니다. 유진이가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유진아, 더 높이 해줄까? 응. 조금 더 높이 밀었습니다.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아버지 변하셨어? 10분쯤 그네를 태워줬을까요? 유진이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무릎에 살짝 기댔습니다. 손녀 유진이가 저의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품에 스스로 온 게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머리 냄새가 났습니다. 샴푸 향?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오늘은 냄새 안 나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은 냄새 나니? 응, 할아버지 냄새. 한 달 전엔 싫다고 했던 그 냄새. 이제는 좋다고 말하는 그 냄새. 똑같은 냄새인데 아이에게는 달라진 겁니다. 아니, 냄새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사이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안아본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줄도 몰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물질로 대신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거였구나. 이젠 유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이제 저는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늦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지갑이 아닌 할아버지가 되는 법을. 그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눈 마주치는 시간, 손잡고 걷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 비로소 저는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지갑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부였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으로,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